우리가 흔히 불렀던 것을 3.1 혁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표현하는 것은 매우 시적절했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세계평화도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3.1 운동, 3.1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싹 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들이 만들어졌는데 민주주의, 민주국가를 기본으로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조선 땅에서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국민들의 입에 의해서 표출되고 만들어졌던 최초의 사건이 그 사례였던 것이죠. 네. 그것을 혁명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해 주신 게 네.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작년에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켰던 이런 상황들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정말 설명 잘해 주셨는데 딱 쉽게 보태면 이겁니다. 그전에는 대한제국이잖아요. 3.1 운동부터 대한민국이 됩니다. 네. 요 차이입니다.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 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욱 MC가 매불쇼에서 조이대의 행동들이 아직도 의심스럽다고 하는 데에 대해 3월 3일 조이대는 대법원 출근길의 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에 객관적 지표를 잘 봐야 한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민사재판제도에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며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제도를 평가할 때 객관적 지표를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을 다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사법부의 이상한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데 조이대 대법원장은 아직도 다른 세상에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하게 보고 있고요. 그 조이대 사법부가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법원의 야심을 드러냈거든요. 네. 그것은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확하게 드러냈고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법원의 네. 판결이 나왔던 것인데 그런 전면전을 선포했으면 이 정치권이나 국민들께서도 진압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 진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채로 여기까지 지금 흘러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 여러 가지 행동들을 돌입할 수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 3법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법개혁 3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법원 내에서의 조이대 입지가 줄어들거나 좁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생겼죠. 이번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면서 사퇴했죠. 처장 자리. 저는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연결해서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을 사퇴한 게 아니라 처장을 사퇴했기 때문에 대법관을 유지합니다. 네. 또 하나는 진짜 사퇴해야 될 사람은 조이대인데 사법 네.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던 조이대는 박영재 뒤에 어떤 분은 이거를 카게무샤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 조이대 뒤에 박영재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고 박영재만 지금 사퇴를 시키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 박영재는 사퇴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법원행정처장 임명돼서 오자마자 법사위에서 두들겨 법원 맞았죠. 행정처장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인사청문회도 뭐 추진하고 이러죠. 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법원 행정처장으로 올 수 있느냐. 의원님이었나요? 아직도 계시네요. 의원님이 하시는죠? 뭐 저는 계속 사퇴하라고 했으니까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 법사위 때마다 5월 1일 전원합의체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본인도 힘들어서 네. 빨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합쳐진 거죠. 네. 사법개혁 법안이 수정되면서 통과가 됐는데 공수처를 만들 때처럼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인데 왜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도 이렇게 허술하게 법안들을 만들어 통과시키는지 누가 사법개혁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방해하는지 답답합니다. 대해서는 조금 네. 불만을 제기를 했었죠. 네, 뭐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수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와 소통 없이 급하게 수정이 됐던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사건, 형사 재판을 하는 판사들로만 한정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법이 원래 출발했던 취지를 상당 부분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형사사건, 법원의 형사사건이 사건 건수를 보면 한 26%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4%가 민사, 네. 아주 작은 부분이 행정 뭐 이런 사건들이 행정.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민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74%의 민사와 행정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 왜곡 행위가 일어나고 판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여전히 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법 왜곡죄를 이렇게 공론화해서 통과시킬 때 그 분수령이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었거든요.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판 거래하고 막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재판 개입하고 했던 이런 사건들의 대부분은 민사와 행정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이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농단을 반성하면서 출발했던 법 왜곡죄가 사법농단에서 핵심적이었던 사건들이었던 민사와 행정을 제외하고 간다는 것이 네. 출발점을 잘못 알고 출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들은 뭐 기왕 고쳐 그냥 수정된 채로 법이 통과가 됐으니 네. 현재로서는 아쉽지만 향후에 네. 다시 재수정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법 왜곡죄하면 판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지기현 판사 등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적으로 구속 취소 사건 네. 이게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검사 하면은 뭐 사건 조작도 있지만 그때 지기현이 구속 취소했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했으면 네, 포기했죠. 법원에서 바뀌었을 거예요. 네. 근데 즉시 항고 포기한 것도 사실 법 왜곡이거든요. 근데 음. 이번에 그거를 수정하면서 그런 것들은 처벌 못하게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네. 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죠. 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형사 사건으로 가면 법 왜곡죄 처벌 대상이 되고 민사에 남아 있으면 법 왜곡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 우리가 뭐 고려하고 있다고도 뭐 주장들 하시는데 형사 사건으로 판사들이 안 가려고 하죠. 안 그래도 형사가 힘들어서 잘 안 가려고 하는데 더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평등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어서 네. 위헌 시비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죠. 네. 저게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했던 사법개혁은 첫 번째 법 왜곡조회, 두 번째 재판 소원제, 세 번째 대법관 증언 등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며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내란 극복빛의 혁명에 함께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법 왜곡죄가 후퇴했다고는 하지만 이 사법개혁 3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정말 큰 획을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한 발을 폐거입니다 뛴 이거는.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뭐 정치권이나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보완하되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공수처법을 빨리 개정해서 공수처가 법 왜곡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맞아. 이미 법사위는 통과시켜 놨어요, 사실은. 그러니 본회의에서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사법개혁 3법 통과 이후 부족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김용민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법개혁이고요. 네. 2단계 사법개혁을 다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표는 간단합니다. 국민주권을 사법부에 관철시킨다. 이게 목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법원행정처, 법관의 모든 인사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거냐, 아니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걸 관여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개혁 과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관 비리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혁 과제죠. 네. 예를 들면 뭐 그 퇴임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공직선거에 뭐 1년 혹은 3년 이상 제한 출마 못하게 하는 것. 사건을 통해 장난치고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민 참여 재판을 확대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법 왜곡죄 통과시켰기 때문에 판사에 대한 재판은 필수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 왜곡죄가 실효성이 생겨요. 판사 관련은. 예, 이거 뭐 남용 얘기를 여러분들이 막 그 여기저기서 주장하는데 남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법 왜곡죄를 아무리 고소 고발해도 그것을
기소를 검사가 맞아. 하고요. 네, 재판을 자기들이 해. 판사가 합니다. 맞습니다. 자기들 범죄를 자기들이 다시 기소하고 재판해요. 네.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견제할 거냐가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법 개정에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가야 할 게 엄청 많이 남아 있네요.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심이란 법원의 사건 사실에 대한 확인과 판단을 의미하며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 집중하며 이를 통해 법원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후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판사들의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재판이 딜레이되는 부분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힘을 얼마나 충실화시키느냐 이게 이제 법원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아마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심, 2심 판사들이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어렵다라는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야근하고 자기의 모든 열정을 갈아 넣어야만 뭐 판결을 쓸 수 있는 구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 네. 사실심을 충실화시키기 위해서 판사 수를 증원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관할을 재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관수 증원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관할을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바꾸는 법을 같이 통과시켰어요. 이걸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법원의 사건 부담이 아주 많이 줄어들어서 더 충실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인원을 지금 활용하시겠다는 뜻인 건데 거기에 네. 대해서 너무 좋지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결국 인원 확충이 없으면 이제 결국 한 명당 부담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내가 대법관 되면 이런 생각으로 조금 인생을 갈아넣었던 판사들이 저희 나이 때 판사들은 이제 9 to 6 나도 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정말 민사소송 중앙지법에 제기하면 재판까지 열리는데 막 1년 반 걸리고도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이자가 계속 불어납니다. 그럼 이겨도 진 거, 져도 진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